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용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제목으로 30분씩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부제는 지구생태시민과 새로운 사회계약이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불안감과 죄책감과 무기력감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소감을 남기셨는데 그 소감을 보면 부끄럽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게 부끄럽다거나 또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과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우울하고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위험하고 또 어쩌면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뭔가 야단 맞는 느낌이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나부터 오늘부터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는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일종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런데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1년까지만 해도 55대 38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2015년에 이게 48대 45로 역전이 됐고, 올해 2022년에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7대 33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2배 가까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잘 대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해서 55대 45 정도로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 문제의 뿌리,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마 이런 논의에 구체적으로 불을 당긴 게 아마 이 2018년에 발표된 IPCC의 특별 보고서 1.5도씨 지구온난화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올해 제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1.5도씨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으로만 생각했던 위협이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시민사회가 움직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됐던 중요한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그래서 1.5도씩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포함한 재앙에 가까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 연평균 기온,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걸 그래프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구를 덮고 있는 표면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서 온실효과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고 있다시피 지난 50년 동안 척추동물의 약 70% 가까이 68%가 사라졌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지난 100년 동안 곤충의 절반이 사라졌다. 이런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뭘까? 사실 뭐 우리 삶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인류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때 2019년과 20년에 전 세계 각 분야의 리더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매우 심각하거나 꽤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기후변화가 94%로 가장 높고 생물다양성 감소가 8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심화가 중요한 원인이죠. 호주 산불 때만 해도 3억 마리 이상, 또 나중에는 10억 마리 정도라고 수정된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그 호주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구라는 행성, 별도 하나의 이제 시스템인데요. 모든 시스템은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를 원래대로 이렇게 돌이켜 놓는 충격을 흡수하거나 충격에 대응하면서 자기의 원래 시스템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 흔들리거나 움직이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어서 어지간한 변화에는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다시 추려내는데 그 힘의 크기가 바로 뭐에 달렸냐면 생물 다양성의 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자료들을 보면 15분마다 하나 또는 뭐 하루에 150종 가까이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정말 줄여서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고 해도 지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멈추거나 완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오래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여서 이러한 기후위기 경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후행동 아이들 친구들도 해마다 여러 차례 이러한 수업 결석 시위, 기후 결석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020년 3월과 2022년 2월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생물학적 수명대로 살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게 전국의 지도교육감님들이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울산, 부산, 충남, 뭐 경남, 서울 등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실천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9일인데요. 날짜가 잘못됐네요. 2020년 7월 9일 날 전국 지도교육감 협의회가
만장일치로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겠다. 이제 환경학습권은 환경권과 교육권을 결합한 미래 세대의 사실 미래 세대만은 아니죠.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학교 혼자의 힘으로만은 어려우니까 학교를 넘어서 마을과 지역과 함께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기후변화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과 함께 묶어서 지구 공동체의 새로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 중에 하나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교육기본법의 22조 2항이 신설된 것인데요. 제목은 기후변화 환경교육인데 기후변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생태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의 환경 교육과 어떤 점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다른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곧 벗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마스크 못 벗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문제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죠. 2003년 사스, 2012년 메르스, 2014년에 에볼라, 2016년에 지카, 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일부 나타났던 니파 등 해서 최근 3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했고 또 종류도 많아지고 빈도도 증가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영리하고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에볼라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왜 마스크를 금방 벗기 어려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에볼라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 기니 이런 지역에서 발생했던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대략 한 2%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0.15% 정도 되는데 어쨌든 100명 걸리면 전 세계적으로는 2명 정도가 죽는 병입니다. 여기는 4.5, 4 내지 5%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에볼라는 치명률이 25에서 90%, 대략 평균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걸리면 40명 정도가 죽는 아주 위험한 인수공통 감염병인데요. 이 병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이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 지역 바닷가에 굉장히 많은 어촌 마을들이 있고 그 어촌 마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잘 먹고 살았는데요. 이 앞바다에 대형 선단들이 나타나면서 남획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아마 신자유주의랑 관련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배들이 와서 저인망이라고 하는 바다 밑바닥까지 싹 쓸어가는 그런 그물을 피고 수산 자원들을 잡아가는데 물고기 등을 그 그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전보 제트기가 12대 이상 들어갈 정도로 그물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남획을 한 거죠. 물고기들을 싹 잡아가니까 이 바닷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서 그물질을 해도 낚시질을 해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닥치는 대로 뭘 막 잡아먹게 되는데 그 중에 원숭이하고 박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파괴, 남획 이런 것들이
인수공통 감염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남획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기후변화 또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동물 밀거래 이런 게 아직도 거의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 뭐 코로나 19와 같은 더 감염률도 높고 더 치명률도 높은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제 문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 대한 세 가지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모여서 먹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맞이하게 됐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데 대해서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을까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소화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또 대피 요령 같은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해야 재발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들이 비상선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후변화 교육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북극곰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했다. 또 투발루라고 하는 섬이 물에 잠기고 있다. 아마존이 계속 불타고 있다. 이런 걸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북극곰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는 활동도 수업 시간에 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져서 계속 작물을 바꾸거나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산불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고 가난한 노인들이 폭염 때문에 한여름에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야 될 철새가 안 오거나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 또 제철인데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서천만 해도 이른 봄에 그 조개가 80% 가까이 그냥 떼죽음을 했어요. 그 원인은 사실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서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아이들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지구 반대편 산불은 잘 알면서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를까요?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회과에 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후행동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3월과 2022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어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서 침해됐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제기하는 게 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제기한 청구서를 보면 본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환경학습권 등 많은 권리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소홀하게 한 청와대
국회 등에 의해서 침해됐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인 제 아이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걸 지식으로는 배우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의식을 종합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런 것만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다. 아마존과 북극과 태평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배우는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배우지 않는다. 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식으로는 배우지만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자기 친구들이 재판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요약해 보면 지금 우리의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지식은 시험에 나와야만 배울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지식은 배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식이에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시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입시제도가 바뀌려면 당연히 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 성적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그 교육의 불균형성을 해소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또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고려해야 아마 우리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다시 학교의 경쟁과 서열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에만 몰두하도록 교육 정책이 바뀌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체 미국 시민의 3분의 1 정도는 환경 재난 선포 지역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후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지금 현생 인류가 한 20만 년쯤 전에 진화의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됐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앞에서도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굶주림, 그리고 질병,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인간에 의한 인간 억압,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을 발달시키고 또 농업도 발달시키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랬죠. 그리고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탐구하고 또 전쟁 과정에서 또는 전쟁과 유사한 인간에 의한 인간 억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이라든지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윤리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도 생겨났죠.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자연재해를 겪으면 운명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 같은 것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류는 여전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인류의 절반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팬데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하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기후변화가 뭐야?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지난 20만 년 동안 인류가 해결하려고 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를 훨씬 더 심각하게, 훨씬 더 빈번하게, 그리고 훨씬 어쩌면 더 가혹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후변화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생 인류가 한 10,000년쯤 전에 밀을 농사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작물이죠.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재배하기 시작한 세계 곡창지대, 밀 곡창 지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자기끼리 싸우고 있죠. 인도는 지금 57도 막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대로 밀이 수확되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팬데믹 때문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 또 중국은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밀농사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40%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또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또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고 또 이렇게 식량이 부족해지거나 또 삶이 위태로워지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60년 동안의 환경교육을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는데요. 환경교육은 환경 문제가 변하면서 함께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1970, 80년대의 환경 문제는 주로 수질, 대기, 쓰레기, 소음, 악취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분리배출을 잘한다든지 에너지를 아껴 쓴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친환경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1기의 환경교육이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숲과 강과 바다와 습지가 사라지고 개발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또 도시화된 삶 속에서 자연과 멀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생명 윤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자연체험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숲이나 강으로 나가고 학교 안에도 텃밭이라든지 숲을 만들고 이런 교육을 했는데요. 이게 2기의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접어드니까 이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오존층 파괴도 있었고 이제 기후변화, 생물 멸종, 미세먼지, 해양오염과 같이 전 지구적인 환경 재난이 심각해졌는데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실천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건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결합된 일종의 시스템적 재난, 구조적 재난이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기의 환경교육은 교육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권자, 어른들, 시민 모두가 교육의 대상이고 문제를 매우 시스템적이고 통합적으로 탐구하거나 접근하게 되는데 이런 제3기의 환경교육을 생태전환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에 1기와 2기와 비교해 보면 1기와 2기의 환경교육은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서 발생한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으로서의 환경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완화하거나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제3기의 환경교육은 이런 지구적 환경 재난을 일으키는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체제, 시스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꾸려고 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환경 문제를 환경 문제로만 다루었는데 이제는 환경 문제를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평화 교육, 또 안전 교육, 다문화 교육, 성평등 교육 이런 것과 다 연결해서 묶어서 다루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고
뭔가 이미 정해져 있는 친환경 행동을 습득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열려있고 통합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3기의 환경교육인 생태전환교육이고,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본법에도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기후위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키고 또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원인은 요약하면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동물 밀거래라고 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가 결국 실업과 빈곤을 낳고 전쟁과 난민을 낳고 많은 아이들의 인권,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